2022년 9월 13일 화요일 오후 1시 27분 서울 중구 을지로의 지상 42층짜리 초고층 오피스 빌딩 을지타워의 고속 엘리베이터 안에서 남자 한 명이 죽었다. 사인은 복부 자창, 즉 칼에 찔려 죽은 것이었다. 그런데 아무도 범인을 보지 못했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문을 열었을 때 안에는 피해자의 시신만 덩그러니 있었고 내부 CCTV는 사건 발생 시각을 전후하여 정확히 7분간 블랙아웃 상태였다. 그리고 가장 기이한 것은 그 밀폐된 공간 안에 피 한 방울 떨어져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관계자가 첫마디로 이렇게 말했다. 이거 살인 맞아? 바닥이 거울처럼 깨끗한데. 피해자의 이름은 한도윤, 나이 49, 국내 최대 부동산 개발업체 동진건설의 전무이사. 을지타워 38층에 입주한 동진건설 서울사무소에서 근무하던 중 점심 식사 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다가 살해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복부에 날카로운 흉기에 의한 관통상이 하나 치명적인 위치에 정확하게 찔려 있었지만 흉기는 현장에 없었다. 피도 없었다. 마치 누군가가 살인을 저지른 뒤 모든 흔적을 정성스럽게 닦아내고 사라진 것 같았다. 그날 오후 3시 마포구 합정동 50층짜리 오피스 빌딩 꼭대기에 자리 잡은 강혁 탐정사무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전화를 건 사람은 강혁의 형, 검찰청 고위 간부 강민혁이었다. 혁아, 형 무슨 일이야? 강혁은 통유리 창 앞에 서 있었다. 185cm의 다부진 체구, 75kg의 강철 체력, 검게 그을린 얼굴에 짧게 깎은 머리, 한쪽 눈썹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 처음 보는 사람이라면 은퇴한 권투 선수로 오해할 법한 외모였다.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에서 16년간 베테랑 형사로 근무한 뒤 사직하고 이 탐정사무소를 차린 지 이제 3년째 그는 여전히 사건 냄새를 맡으면 온몸의 신경이 곤두서는 사람이었다. 을지로 을지타워에서 살인이 났다. 뉴스에 나올 거야. 엘리베이터 안에서 칼에 찔려 죽은 건? 벌써 알고 있어? 경찰 후배한테 30분 전에 연락 왔어. 근데 형이 직접 전화한 건 그냥 알려주려는 게 아니잖아.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다. 피해자 한도윤이 동진건설 전무야. 동진건설이 지금 서초구 대규모 재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거 알지? 그 사업에 검찰 수사가 걸려 있어. 인허가 비리 의혹, 한도윤은 내가 참고인으로 소환하려던 핵심 인물이었어. 참고인이 죽었으니까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거네. 그것만이 아니야. 한도윤이 죽기 이틀 전에 나한테 연락했어. 검찰에 자진 출석해서 전부 진술하겠다고. 누군가가 그 입을 막은 거야.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형, 경찰이 수사하고 있잖아. 경찰은 CCTV가 먹통이라 초동 수사부터 막혔어. 현장에 물증이 하나도 없어. 혁아, 네가 한번 봐라. 강혁은 잠시 생각했다. 알았어, 갈게. 전화를 끊고 강혁이 실험실 쪽을 향해 소리쳤다. 애나 씨 출동이에요. 분석화학 전문가 이애나가 첨단 실험실의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장비 앞에서 고개를 들었다. 훤칠한 키에 둥근 안경, 단정하게 묶은 머리의 미인이었지만 그 눈동자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극도의 차분함이 서려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화학과에서 근무하다 강혁이 스카우트하여 사무소에 합류한 지 2년째. 그는 강혁보다 항상 한 발 빠르게 움직이는 철두철미한 파트너였다. 어디로요, 탐정님? 을지로, 을지타워. 엘리베이터 살인 사건이죠? 강혁이 고개를 돌렸다. 벌써 알고 있었어요? 뉴스 속보가 떴어요. 나오자마자 현장 감식 키트 챙겨뒀고요. 차는 벤틀리로 뺄까요? 제네시스로 뺄까요? 강혁은 피식 웃었다. 항상 한 발 빠른 사람. 빠른 걸로. 이애나는 이미 가방을 어깨에 걸고 있었다. 지하 주차장에 나란히 서 있는 최고급 승용차 여러 대 중 그는 검은색 제네시스의 운전석에 올라탔다. 각종 차량은 물론이고 헬기, 드론, 무인 승용차까지 능숙하게 다루는 운전 실력의 소유자였다. 본인은 그것을 특기라 하지 않고
효율적 이동 수단 관리라고 진지하게 말하곤 했는데 그 엉뚱하면서도 철저한 태도가 이해나라는 사람의 본질이었다. 차가 합정동 골목을 빠져나와 마포대로를 달리는 동안 강혁은 조수석에서 사건 개요를 정리하고 있었다. 피해자 한도윤, 49살, 동진건설 전무이사, 서초구 재개발 사업 핵심 인물, 검찰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 예정이었는데 이틀 전 연락 후 살해됨. 이해나가 핸들을 돌리며 말했다. 범행 장소가 엘리베이터라는 게 특이해요. 밀폐 공간이니까 범인의 출입 경로가 극히 제한적이에요. 그런데 CCTV가 블랙아웃이라니 계획적이에요. 그리고 현장에 피가 없었다는 거. 그게 가장 이상해요. 복부 관통상이면 출혈이 상당해야 하거든요. 칼이 몸에 박혀 있었다면 빠지기 전까지는 출혈이 적을 수 있지만 흉기가 현장에 없었다고 했으니까요. 칼을 뽑은 뒤에도 피가 없었다. 누군가가 닦은 거예요. 아주 완벽하게. 강혁이 중얼거렸다. 깨끗한 게 좋은 사람이군. 을지타워에 도착한 것은 오후 4시였다. 건물 앞에는 경찰 차량이 늘어서 있었고 로비에는 감식 반원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강민혁이 미리 연락해둔 덕분에 강혁과 이해나는 민간 자문 자격으로 현장에 접근할 수 있었다. 1층 로비의 엘리베이터 앞 5대의 엘리베이터 중 맨 오른쪽 비호 엘리베이터가 폴리스 라인으로 차단되어 있었다. 강혁은 장갑을 끼고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섰다. 형사 시절의 버릇이 자동으로 작동했다. 있는 것 없는 거 어색한 것. 있는 것. 스테인리스 스틸 벽면, 대리석 바닥, 천장의 형광등, 벽면의 거울, 비호판 버튼 패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 바닥에는 경찰이 붙여둔 감식 스티커가 몇 군데 있었고 시신이 놓여있던 위치가 테이프로 표시되어 있었다. 피해자는 엘리베이터 안쪽 왼편 구석, 거울 바로 아래에 쓰러져 있었다고 한다. 없는 것, 피. 강혁은 바닥을 꼼꼼히 살폈다. 대리석 바닥은 정말로 거울처럼 깨끗했다. 혈흔은커녕 먼지 한 톨 보이지 않았다. 벽면의 스테인리스 스틸도 마찬가지였다. 천장의 형광등 커버에도 아무런 비산 흔적이 없었다. 어색한 것, 강혁의 시선이 멈추었다. 여기. 그가 가리킨 곳은 엘리베이터 문 바로 옆 버튼 패널 아래쪽의 벽면이었다. 이 부분만 다른 곳보다 더 깨끗해요. 이해나가 다가와 자외선 라이트를 비추었다. 맞아요. 다른 벽면에는 미세한 지문 흔적이나 손때가 있는데 이 부분만 화학 세정제로 닦은 흔적이 있어요. 세정제 잔여물이 자외선에 미세하게 반응하고 있어요. 범인이 닦은 거예요. 바닥뿐만 아니라 벽면까지. 그런데 다른 벽면은 안 닦고 이 부분만 닦은 이유가 뭘까요? 이해나가 잠시 생각했다. 여기에 범인의 흔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피가 튀었거나 지문이 남았거나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강혁은 엘리베이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천장 패널 한 장이 미세하게 어긋나 있었다. 경찰 감식반은 이미 확인했을 수도 있지만 강혁의 눈은 그 어긋남의 정도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포착했다. 저 천장 패널 열어볼 수 있겠어요? 이해나가 가방에서 소형 사다리를 꺼냈다. 접이식 탄소섬유 사다리로 현장 감식용으로 항상 휴대하는 장비였다. 강혁이 올라가 천장 패널을 밀자 패널이 쉽게 들렸다. 누가 최근에 이걸 열었어요. 고정 나사가 풀려 있어요. 천장 위 공간, 즉 엘리베이터 상부 기계실과 연결되는 좁은 통로가 보였다. 강혁이 손전등을 비추자 통로 안쪽에 작은 물체가 반짝였다. 비닐로 쌓인 작은 뭉치였다. 이걸로 닦은 거예요. 강혁이 비닐 뭉치를 꺼냈다. 안에는 피가 묻은 극세사 1000여러 장과 소형 스프레이 한 병이 들어있었다. 스프레이 라벨에는 프로페셔널 클리너라는 영문이 적혀 있었다. 전문 청소용 세정제예요. 이해나가 스프레이를 살폈다. 이건 호텔이나 고급 건물 청소 업체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세정제예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에요. 강혁은 극세사 천을 유심히 보았다. 피가 묻어 있었지만 묻은 양이 예상보다 적었다. 복부 관통상 치고는 출혈량이 적어요.
두 가지 가능성이요. 하나, 범인이 현장 밖에서 추가로 피를 처리한 것. 둘, 실제 출혈량 자체가 적었던 것. 출혈량이 적으려면 흉기가 아주 가늘고 날카로운 도구였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찌른 직후 곧바로 지혈 처리를 한 뒤 다시 흉기를 제거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의학 지식이 필요한 행위예요. 이에나의 눈이 날카로워졌다. 네, 해부학적 지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위치를 한 번에 찔러 치명상을 입히면서도 출혈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아는 사람. 강혁은 엘리베이터를 나와 로비를 둘러보았다. CCTV가 7분간 블랙아웃 됐다고 했죠? 네,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27분까지. 7분이면 살인, 청소, 흉기 은닉, 탈출까지 전부 해야 해요. 보통 사람은 불가능해요. 하지만 미리 준비했다면 가능해요. 동선을 완벽하게 계획하고 세정 도구를 미리 천장에 숨겨뒀다면. 그래요. 이건 즉흥적인 범행이 아니에요. 아주 치밀하게, 아주 깨끗하게 계획된 살인이에요. 강혁은 건물 관리 사무소로 향했다. 을지타워의 관리소장 정한수가 긴장한 표정으로 맞이했다. 관리소장님, 엘리베이터 CCTV가 꺼진 원인을 파악하셨습니까? 경찰분들한테도 말씀드렸는데 서버실의 영상 저장 장치에 외부 접근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원격으로 특정 엘리베이터의 영상만 선택적으로 차단한 겁니다. 원격 접근이라면 해킹이네요. 그렇습니다. 저희 보안 업체에서 분석 중인데 IP 추적이 쉽지 않다고 합니다. 이에나가 물었다. 건물 청소 업체는 어디를 쓰시나요? 정한수가 고개를 갸웃했다. KC 클린 서비스라는 업체입니다. 왜요? 그 업체에서 사용하는 세정제 브랜드가 프로페셔널 클리너인가요? 정확합니다. 그 세정제를 독점 계약해서 쓰고 있어요. 강혁과 이에나가 눈을 마주쳤다. 범인은 이 건물의 청소 업체와 관련이 있거나 적어도 그 세정제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KC 클린 서비스의 대표가 누구죠? 김경태 대표님입니다. 이 건물에 몇 명의 청소 인력이 배치되어 있습니까? 22명이요. 주간조 12명, 야간조 10명. 오늘 점심시간에 근무한 주간조 명단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관리사무소를 나오면서 이에나가 말했다. 탐정님, 한 가지 더 확인해야 할 게 있어요. 뭐예요?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이요. 비호 엘리베이터가 CCTV 블랙아웃 7분 동안 어떤 층에서 어떤 층으로 이동했는지, 그리고 그 시간대에 같은 엘리베이터를 탄 사람이 있었는지 이미 확인하고 있었군요. 관리 시스템에 접속 권한을 받으면 바로 뽑을 수 있어요. 사무소로 돌아온 것은 저녁 7시였다. 실험실에서는 송태풍 박사가 강혁이 현장에서 가져온 극세사 천과 세정제 스프레이의 분석을 시작하고 있었다. 40대 중반의 분석 화학 박사인 그는 이에나의 국과수 시절 선배이기도 했다. 나정희가 대형 모니터에 을지타워 엘리베이터 운행 기록을 띄웠다. 30대 중반의 초미인이었지만 그 용모와는 별개로 데이터 분석에 있어서는 귀신 같은 정확성을 지닌 조수였다. 대표님, 비호 엘리베이터의 운행 기록이에요. CCTV 블랙아웃 구간인 오후 1시 20분부터 1시 27분 사이. 모니터에 데이터가 떴다. 1시 20분, 38층에서 탑승, 1층으로 하강 시작. 1시 22분, 27층에서 정지, 문 열림. 20초 후 문 닫힘. 1시 24분, 12층에서 정지, 문 열림. 15초 후 문 닫힘. 1시 26분 1층 도착, 문 열림. 38층에서 탑승한 건 피해자 한도윤이에요. 동진건설 사무소가 38층이니까. 이에나가 분석했다. 그리고 27층과 12층에서 누군가가 탔거나 아니면 버튼만 눌리고 아무도 타지 않았거나. 27층에 뭐가 있어요? 나정희가 확인했다. 27층은 CH 파이낸셜 투자 자문사의 사무실이에요. 12층은 빈 층이에요.
현재 임대 중이지만 입주 전이라 공실 상태. 강혁의 눈이 빛났다. 12층, 공실. 사람이 없는 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멈추었다. 범인이 12층에서 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12층에서 탄 뒤 1층까지 2분 만에 범행과 청소를 마쳤어요. 이 분이면 가능해요? 이해나가 잠시 계산했다. 미리 준비가 완벽하다면 가능해요. 찌르는데 3초, 지열 처치와 흉기 제거에 30초, 세정에 45초, 천장에 도구 은닉에 20초, 나머지 시간에 최종 확인. 빡빡하지만 훈련된 사람이라면 할 수 있어요. 훈련된 사람. 강혁이 되뇌었다. 해부학 지식이 있고 청소 전문가이고 엘리베이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CCTV를 해킹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다 한 건 아닐 거예요. 공범이 있다는 말이죠. 네, 최소 2명. 한 명은 실행범, 한 명은 기술 지원. 그때 강민혁에게서 전화가 왔다. 혁아, 한도윤의 신변 조사 결과 좀 보내줄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뭔데? 한도윤이 죽기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상대가 확인됐어. 동진건설 대표이사 오진수야. 오진수? 자기 회사 대표하고 통화한 거? 그래. 1시 15분에 3분간 통화, 즉 살해되기 불과 5분 전이야. 통화 내용은? 아직 확인 못했어. 법원 영장이 필요해. 강혁은 전화를 끊고 화이트보드에 이름들을 적기 시작했다. 피해자, 한도윤 동진건설 전무이사, 검찰 참고인, 관련 인물, 오진수 동진건설 대표이사, 마지막 통화 상대, 관련 업체, KC 클린 서비스 김경 대표, 을지타워 청소 담당. 미확인 CH 파이낸셜 27층 해커 CCTV 차단. 내일부터 이 사람들을 만나야 해요. 이해나가 태블릿을 들며 말했다. 이미 오진수 대표와 김경태 대표의 일정을 확인해뒀어요. 오진수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에 동진건설 본사에서 만날 수 있고 김경태 대표는 오후 2시에 KC 클린 서비스 사무실에서요. 강혁이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언제나 한 발 빠른 사람. 그 세심함이 때때로 가슴을 따뜻하게 만들었지만 강혁은 그런 마음을 내보이는데 서투른 사람이었다. 완벽하네요, 애나 씨. 이해나는 대답 대신 안경을 밀어 올렸다. 그 귓볼이 아주 살짝 붉어졌지만 강혁은 이미 화이트보드를 돌아보고 있었다. 2022년 9월 14일 수요일 오전 10시 강남구 테헤란로의 동진건설 본사. 강혁과 이해나는 32층 대표이사실 앞에서 안내를 받았다. 오진수는 61살의 사업가였다. 은발의 날카로운 눈빛, 맞춤 정장의 매끈한 실루엣. 그러나 얼굴에는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충격이 역력했다. 강혁 탐정님, 한 전무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20년 가까이 함께 일한 사이인데. 조의를 표합니다.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강혁이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갔다. 어제 오후 1시 15분에 한도윤 전무와 통화하셨죠.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습니까? 오진수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다. 업무 통화였습니다. 서초구 재개발 사업 관련해서 다음 주 이사회 안건을 논의했습니다. 한 전무가 검찰에 자진 출석하려 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습니까? 오진수의 눈이 좁아졌다. 그건 어디서 들으셨습니까?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모릅니다. 전혀 몰랐습니다. 강혁은 그 말의 진위를 직감으로 가늠했다. 오진수의 동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거짓말이었다. 한 전무가 검찰에 진술하면 동진건설에 어떤 영향이 있습니까? 그건 가정의 문제이니 답할 수 없습니다. 서초구 재개발 인허가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그건 검찰 수사 사항이니 저도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오진수는 방어적이었다. 강혁은 더 밀어붙이지 않았다. 아직 때가 아니었다. 동진건설을 나오면서 이해나가 말했다. 거짓말하고 있었죠. 네, 한도윤의 검찰 출석 사실을 모른다는 건 거짓이에요. 한도윤이 검찰에 연락하기 전에
오진수한테 먼저 상의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한도윤의 진술이 오진수에게 불리한 내용이었다면 오진수에게 살해 동기가 생기는 거예요. 하지만 대표이사가 직접 살인을 하진 않아요. 시킨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시켰느냐. 오후 2시 성동구에 있는 KC 클린서비스 사무실. 김경태 대표는 50대 초반의 투박한 인상이었다. 손이 크고 거칠었으며 청소업체 대표답게 사무실도 티끌 하나 없이 깔끔했다. 김 대표님, 을지타워 비호 엘리베이터에서 발견된 세정제가 프로페셔널 클리너 브랜드였습니다. 귀사에서 독점 사용하는 제품이라고 들었습니다. 김경태의 표정이 굳었다. 그건 저희가 쓰는 제품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세정제가 범행에 사용됐다고요? 말도 안 됩니다. 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외부인이 가져갈 수 있는 구조인가요? 창고에 보관하고 있고 직원만 접근 가능합니다. 하지만 솔직히 열쇠 관리가 철저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해나가 물었다. 을지타워 담당 청소 직원 중에 최근 퇴사하거나 이직한 사람이 있나요? 김경태가 생각에 잠겼다. 한 명 있습니다. 박윤석이라는 직원이 한 달 전에 갑자기 퇴사했어요. 퇴사 사유는요? 개인 사정이라고만 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성실한 직원이었거든요. 박윤석의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물론이요. 사무소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강혁이 말했다. 박윤석, 한 달 전에 갑자기 퇴사한 을지타워 청소 직원, 세정제에 접근 가능했고 엘리베이터 구조를 잘 알았을 거예요. 이해나가 즉시 태블릿으로 검색을 시작했다. 박윤석, 43살, 전직, 잠깐 탐정님. 이해나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이 사람 전직이 간호사예요. 서울 모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7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요.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간호사, 해부학 지식, 정확한 위치에 흉기를 찌를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지열 처치 능력. 전부 맞아요. 이 사람이 실행범일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2022년 9월 15일 목요일 박윤석의 주소지인 관악구 봉천동의 원룸을 찾아갔지만 이미 한 주 전에 이사 나간 뒤였다. 집주인에게 이사 간 곳을 물었으나 알 수 없다고 했다. 잠적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범행 후 미리 계획된 도주예요. 원룸 보증금도 포기하고 떠났어요. 강혁은 사무소로 돌아와 화이트보드 앞에 섰다. 새로운 연결선을 그었다. 오진수가 한도윤의 입을 막기 위해 살인을 지시했고 실행범으로 박윤석을 고용한 시나리오. 박윤석은 전직 간호사로서 인체에 대한 지식이 있고 을지타워 청소 직원으로 일하면서 건물 구조와 엘리베이터 시스템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한 달 전에 퇴사한 건 범행을 위한 사전 준비 기간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이해나가 이어받았다. 하지만 빠진 조각이 있어요. CCTV 해킹은 박윤석의 능력 받기예요. 기술 지원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27층의 CH 파이낸셜도 확인해야 해요. 엘리베이터가 27층에서 멈추었으니까. 나정희가 대형 모니터에 CH 파이낸셜의 정보를 띄웠다. CH 파이낸셜 투자 자문, 대표이사 최형준, 자산관리 및 투자 자문업체, 특이 사항은 동진건설의 서초구 재개발 프로젝트에 투자 자문을 제공하고 있어요. 강혁이 돌아보았다. 동진건설과 연결되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나정희가 화면을 스크롤했다. CH 파이낸셜의 기술이사가 서정우라는 사람인데 전직이 보안 IT 업체 출신이에요. 네트워크 보안 전문가. CCTV 해킹. 강혁과 이해나가 동시에 말했다. 강혁은 즉시 강민혁에게 전화했다. 형, 을지타워 27층 CH 파이낸셜 투자 자문이라는 업체 알아? 동진건설 서초구 재개발 프로젝트의 투자 자문사야. 처음 듣는데 확인해 볼게. 그리고 그 업체의 기술이사 서정우, 보안 IT 출신이야.
CCTV 해킹 역량이 있는 사람이야. 강민혁이 잠시 침묵했다. 혁아,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건가? 오진수가 한도윤을 제거하기 위해 자기 회사의 투자 자문사를 통해 해커와 실행범을 조달한 거? 아직 확정은 아니야. 하지만 연결고리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 그날 밤 송태풍 박사가 극세사 천의 분석 결과를 가져왔다. 대표님, 극세사 천에서 피해자의 혈액뿐 아니라 미량의 니트릴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니트릴이요? 이에나가 반응했다. 니트릴 장갑의 성분이에요. 범인이 니트릴 장갑을 끼고 범행한 뒤 극세사 천으로 닦았는데 장갑 표면에 미세 입자가 천에 옮겨 붙은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송태풍이 말을 이었다. 천에서 아주 미량의 향료 성분이 검출됐어요. 분석 결과 이 향료는 특정 섬유유연제의 성분과 일치해요. 소프트릴이라는 브랜드예요. 섬유유연제요? 네. 극세사 천을 세탁할 때 사용된 섬유유연제 잔여물이에요. 이건 범인의 생활 습관과 연결되는 단서예요. 강혁은 고개를 끄덕이며 화이트보드에 새 정보를 추가했다. 범인은 깨끗한 게 좋은 사람이에요. 범행 도구까지 빨래에서 가져왔어요. 그 꼼꼼함이 오히려 단서를 남긴 거예요. 2022년 9월 16일 금요일 강혁은 CH 파이낸셜의 최형준 대표를 만나기로 했다. 을지타워 27층 CH 파이낸셜 사무실은 작지만 깔끔했다. 최형준은 46살 금융권 출신의 세련된 인상이었다. 강혁 탐정님,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사건 당일 오후 1시 22분에 비오 엘리베이터가 27층에서 정지했습니다. 그 시간에 2층에서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저희 직원 중 누군가가 눌렀을 수 있죠. 점심시간이니까. 27층 복도 CCTV 영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건물 관리사무소에 요청하셔야 할 텐데요. 강혁은 이미 관리사무소에서 해당 영상을 확보해 두었다. 그것을 여기서 확인하려는 것이 아니라 최형준의 반응을 보려는 것이었다. 이미 확보했습니다. 27층 복도에서 오후 1시 22분에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른 사람은 없었습니다. 최형준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그러면 27층에서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 엘리베이터가 섰다는 건가요? 엘리베이터 내부에서 누군가가 27층 버튼을 눌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해자 본인이거나 아니면 피해자와 함께 탄 누군가가. 강혁은 최영준의 미세 표정을 읽었다. 당혹감 뒤에 숨겨진 것은 공포였다. 무엇에 대한 공포인가? 최 대표님, 서정우 기술이사는 지금 사무실에 있습니까? 최형준의 얼굴이 확연히 굳었다. 서정우는 이틀 전부터 병가 중입니다. 병가 사유가 뭡니까? 급성 장염이라고 했습니다. 강혁은 더 묻지 않고 사무실을 나왔다. 이에나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정우가 사건 다음 날부터 병가를 냈어요. 도주 전 단계일 수 있어요. 박윤석처럼 잠적할 준비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강혁이 즉시 전화를 들었다. 형, 서정우라는 사람 출국 금지 걸 수 있어? 근거가 있어야지. CCTV 해킹 용의자야. 을지타워 보안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근 흔적의 IP를 추적하면 서정우와 연결될 거야. 알았다. 일단 출국 금지 요청 넣어볼게. 그날 오후 이에나는 사무소에 최첨단 드론을 띄워 서정우의 자택인 송파구 잠실동 아파트 주변을 정밀 촬영했다. 드론의 고해상도 카메라에 서정우의 아파트 베란다 불빛이 잡혔다. 아직 집에 있었다. 도주하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2022년 9월 17일 토요일 아침 복수의 정보가 동시에 사무소로 쏟아져 들어왔다. 첫 번째, 강민혁이 법원 영장을 받아 확보한 한도윤의 마지막 통화 내용. 1시 15분 오진수와의 3분간 통화. 한도윤, 대표님, 저 검찰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오진수, 도윤아,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그렇게 되면 회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한도윤, 이대로는 안 됩니다. 인허가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솔직히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오진수, 한전무, 그건 당신 혼자 결정할 문제가 아니야. 한도윤, 죄송합니다, 대표님. 결심을 바꿀 생각은 없습니다. 통화 종료 5분 뒤 한도윤은 죽었다. 오진수에게는 완벽한 동기가 있어요. 이해나가 말했. 한도윤이 검찰에 진술하면 오진수 자신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었으니까. 두 번째, 을지타워 보안업체에서 넘어온 해킹 IP 추적 결과 CCTV를 원격 차단한 접속 IP는 VPN을 경유하고 있었으나 최종 접속 지점이 송파구 잠실동의 한 주거지로 추적되었다. 서정우의 자택이었다. 연결됐어요. 강혁이 말했다. 세 번째, 박윤석의 금융거래 내역, 강민혁이 수사 협조 요청을 통해 확보한 자료에서 박윤석의 계좌에 9월 초에 5천만 원이 입금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송금자는 SJ 컨설팅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그리고 SJ 컨설팅의 등기이사가 바로 서정우였다. 오진수 CH 파이낸셜 최형준, SJ 컨설팅 서정우, 박윤석, 자금의 흐름이 명확해요. 이해나가 모니터에 자금 흐름도를 그렸다. 하지만 오진수에서 CH 파이낸셜까지의 자금 이동은 아직 확인 못했어요. 투자 자문 수수료로 위장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 증거를 잡으려면 더 파야 해요. 강혁은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전체 구조를 정리했다. 범행 시나리오를 재구성해 보겠어요. 오진수는 한도윤이 검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그 입을 막기로 결심해요. 자신의 투자 자문사 CH 파이낸셜을 통해 실행을 지시하고 서정우가 기술 지원을, 박윤석이 살인을 담당해요. 박윤석은 한 달 전에 을지타워 청소 직원을 그만두고 그 한 달 동안 범행을 준비해요. 엘리베이터 천장에 미리 청소 도구를 숨기고 공실인 12층의 출입 방법을 확보하고 범행 동선을 리허설해요. 서정우는 사건 당일 을지타워 보안 시스템에 원격 접속해서 비호 엘리베이터의 CCTV만 선택적으로 차단해요. 한도윤이 38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시각에 맞춰 박윤석이 12층에서 합류해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미리 준비한 가늘고 날카로운 흉기로 복부의 정확한 위치를 한 번에 찔러요. 간호사 출신의 해부학 지식으로 치명적이면서도 출혈이 적은 부위를 노린 거예요. 찌른 직후 지혈 처치를 해서 출혈을 최소화하고 흉기를 빼낸 뒤 극세사 천과 세정제로 현장을 신속하게 닦아요. 그리고 도구를 천장에 올리고 1층 도착 전에 어떻게 빠져나갔을까? 이해나가 말을 멈추었다. 강혁도 같은 의문에 부딪혀 있었다. 1층에 도착했을 때 엘리베이터 안에는 시신만 있었어요. 박윤석은 1층 도착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빠져나갔어야 해요. 천장을 통해서요. 천장 패널을 열고 엘리베이터 상부로 올라간 뒤 이동 중에 가까운 층의 엘리베이터 출입구를 열고 나온 거예요. 그러려면 엘리베이터 위에서 층간문을 여는 비상키가 있어야 해요. 이해나가 을지타워 엘리베이터 매뉴얼을 확인했다. 비상키는 건물 관리사무소와 엘리베이터 정비업체가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청소 직원도 비상시를 대비해 보조 키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박윤석이 퇴사할 때 비상키를 반납하지 않았을 수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이해나가 KC 클린 서비스 김경태 대표에게 전화했다. 김 대표님, 박윤석이 퇴사할 때 엘리베이터 비상키를 반납했는지 확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잠시 후 답이 돌아왔다. 확인했는데 반납 기록이 없습니다. 키가 분실된 겁니다. 완벽해요. 강혁이 말했다. 박윤석은 비상키를 가지고 퇴사했어요. 범행 후 천장을 통해 엘리베이터 위로 올라가고 이동 중에 비상키로 원하는 층의 문을 열고 빠져나온 거예요. 아마 공실인 12층으로 돌아갔을 거예요. 12층 복도 CCTV는? 확인했어요. 12층은 공실이라서 복도 CCTV가 비활성화 상태였어요. 완벽한 탈출 경로.
이 건물을 속속들이 아는 사람만이 짤 수 있는 계획이에요. 2022년 9월 18일 일요일, 강혁은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두 가지 작전을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 첫째, 박윤석의 소재를 파악한다. 둘째, 오진수와 CH 파이낸셜 사이의 자금 흐름을 증명한다. 이에 나가 나정희와 함께 사무소의 최첨단 장비를 총동원했다. 박윤석의 휴대전화는 사건 직후 꺼져 있었지만 이해나는 마지막으로 잡힌 기지국 위치를 기반으로 수색 범위를 좁혔다. 마지막 기지국 위치가 경기도 가평이에요. 가평 청평면 부근. 시골로 숨은 건가? 드론 띄울게요. 이해나가 사무소 옥상 헬리포트에서 최첨단 드론을 이륙시켰다.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를 탑재한 드론이 가평 청평면 일대를 정밀 수색하기 시작했다. 그 사이 강혁은 강민혁과 함께 오진수의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형, 오진수 개인 계좌에서 CH 파이낸셜로 이동한 자금이 있어? 공식적으로는 투자 자문 수수료 명목으로 2억 원이 이체됐어. 9월 초에. 2억 원, 그중 5천만 원이 SJ 컨설팅을 거쳐 박윤석에게 갔고, 나머지 1억 5천만 원은 CH 파이낸셜과 서정우에게 돌아간 거겠지. 형, 이 정도면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지 않아? 강민혁이 한숨을 쉬었다. 자금 흐름만으로는 살인교사를 증명하기 어려워. 투자 자문 수수료라고 우기면 그만이야. 직접적인 지시 증거가 필요해. 녹취든 문서든. 그때 이해나가 실험실에서 뛰어나왔다. 탐정님, 드론이 잡았어요. 대형 모니터에 열화상 이미지가 떴다. 가평 청평면의 한 펜션 단지, 가장 안쪽 동에서 한 사람의 열반응이 감지되었다. 여기에요. 이 펜션 예약자 이름을 확인할 수 있을까요? 나정희가 펜션 예약 시스템을 조회했다. 예약자 이름 박윤석, 은 아니에요. 이상철이라는 이름으로 예약되어 있어요. 가명이에요. 강혁이 일어섰다. 직접 가야겠어요. 탐정님, 위험할 수 있어요. 이해나가 말했다. 그 목소리에는 분석가의 차분함 너머로 무언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알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강혁은 이해나를 보았다. 위험을 알면서도 물러서지 않는 그 눈, 강혁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마음속 깊이 사랑하는 사람. 같이 가죠, 애나 씨. 이해나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갔다. 그 미소 뒤에 숨긴 감정을 강혁은 보지 못했고 이해나도 보여주지 않았다. 밤 9시, 이해나가 운전하는 차가 가평으로 향했다. 1시간 반 뒤 청평면의 펜션 단지에 도착했다. 어둠 속에서 가장 안쪽 동의 창문에 불빛이 새어 나오고 있었다. 강혁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다. 나 혼자 들어갈게요. 애나 씨는 차에서 경찰 연락 대기해줘요. 탐정님. 이해나가 강혁의 팔을 잡았다. 처음이었다. 이해나가 먼저 강혁의 몸에 손을 댄 것이. 조심하세요. 강혁은 잡힌 팔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금방 올게요. 무술 유단자의 몸이 어둠 속으로 움직였다. 펜션동 뒤편으로 돌아가 창문 너머를 살폈다. 안에 남자 한 명이 소파에 앉아 있었다. 40대 초반 마른 체구, 불안한 눈빛, 여행용 가방이 문 옆에 놓여 있었다. 강혁은 현관문을 두드렸다. 배달이요. 문이 살짝 열렸다. 강혁이 어깨로 밀어 들어갔다. 박윤석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지만 강혁의 손은 이미 그의 손목을 잡고 있었다. 박윤석 씨, 강혁 탐정사무소의 강혁입니다. 저항하지 마세요. 박윤석은 몸부림쳤지만 185cm 75kg의 다부진 체구를 가진 무술 유단자를 이길 수는 없었다. 강혁은 그를 소파에 앉혔다. 을지타워 엘리베이터에서 한도윤을 죽인 사람이 당신 맞죠? 박윤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리고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죽이고 싶지 않았어요. 돈이 필요했어요. 어머니 병원비가 서정우가 소개해줬어요.
간단한 일이라고 했어요. 누구의 지시였습니까? 서정우가 전화로 알려줬어요. 누군지는 안 말해줬어요. 하지만 서정우가 한 번 실수로 대표님이라는 말을 했어요. 어떤 대표? 모릅니다. 정말 모릅니다. 강혁은 이해나에게 신호를 보냈다. 이해나가 경찰에 연락하고 동시에 강민혁에게도 알렸다. 30여 분 뒤 경찰이 도착하여 박윤석을 체포했다. 2022년 9월 19일 월요일 박윤석의 체포 소식이 퍼지자 사건의 판이 요동치기 시작했다. 오전 10시 서정우가 자택에서 긴급 체포되었다. 출국 금지가 걸린 상태에서 여권을 들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 강민혁이 미리 조치한 것이 빛을 발한 것이었다. 서정우는 체포 직후 입을 다물었다. 변호사 선임을 요구하며 어떤 진술도 거부했다. 그러나 그의 자택에서 압수된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증거가 나왔다. 을지타워 보안 시스템에 대한 원격 접속 로그, 그리고 박윤석에게 보낸 암호화 메시지의 복호화 키. 이해나의 도움을 받아 국과수 디지털 포렌식 팀이 메시지를 해독한 결과 범행 일시, 방법, 탈출 경로 등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 메시지의 최초 발신자가 서정우 본인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가 관건이에요. 이해나가 분석했다. 메시지 작성 패턴을 분석하면 두 사람의 문체가 섞여 있어요. 기술적인 내용은 서정우가 작성했고 범행 동기나 목적에 관한 부분은 다른 사람이 작성한 것으로 보여요. 다른 사람이 최종 지시자라는 뜻이죠. 네, 그리고 그 지시자가 대표님이에요. 오후 최형준이 검찰에 자진 출석했다. 서정우의 체포에 놀란 나머지 자기 보신을 위해 움직인 것이었다. 최형준은 검찰에서 모든 것을 자백했다. 오진수 대표님이 저를 불러서 말씀하셨습니다. 한도윤을 막아야 한다. 방법은 네가 알아서 해라. 저는 서정우에게 맡겼고 서정우가 박윤석을 섭외했습니다. 오진수가 직접 살인을 지시했다는 겁니까? 직접 죽여라라고는 안 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든 입을 막아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뜻 아닙니까? 저는 처음에 협박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정우가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강혁은 검찰청에서 강민혁과 함께 최형준의 진술을 전해들었다. 최형준의 자백은 오진수에게 치명적이야. 하지만 오진수 쪽에서는 최형준이 단독으로 판단한 거라고 발뺌할 거야. 입을 막아라는 게 살인을 의미한 건 아니라고. 그러면 오진수의 직접적인 증거가 더 필요하네. 강민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한 가지 생각이 있는데. 강민혁의 계획은 이랬다. 최형준을 석방한 뒤 오진수에게 최형준이 자백했다는 정보를 흘린다. 그러면 오진수가 최형준을 접촉할 것이고 그 접촉 과정에서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한다. 위험한 방법이야. 강혁이 말했다. 최형준이 다칠 수 있어. 최형준은 자기 변호사와 함께 움직일 거고 우리가 감시할 거야. 이틀 뒤인 9월 21일 수요일 최형준이 석방되었다. 예상대로 그날 저녁 오진수가 최형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형준아 만나자. 지금 당장. 최형준은 검찰과 협의한 대로 녹음 장치를 몸에 부착하고 오진수를 만났다. 장소는 강남구 청담동의 한 고급 일식집 밀실. 이해나가 일식집 건너편 건물 옥상에서 최첨단 지향성 마이크와 드론 카메라로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다. 강혁은 일식집 앞 골목에서 대기했다. 오진수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강혁에게 전해졌다. 형준아, 네가 검찰에 뭐라고 말했는지 다 알아. 당장 번복해. 대표님, 그건 내가 입을 막아라라고 한 건 맞다. 하지만 죽이라는 뜻이 아니었어. 네가 과잉 대응한 거잖아. 대표님, 그러면 처음부터 저한테 맡기지 마셨어야죠. 서정우한테 깨끗하게 처리하라고 하셨잖아요. 깨끗하게 처리하라가 무슨 뜻인지 서정우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요. 오진수가 침묵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 나도 알고 있었어.
한도윤이 검찰에 가면 나는 끝이야. 20년간 쌓아온 모든 게 무너져. 그래서 맡긴 거야. 하지만 형준아, 이건 너와 나만의 비밀이야. 이 방에 녹음기 같은 거 없겠지? 최형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오진수의 눈이 좁아졌다. 형준아, 설마. 오진수가 벌떡 일어났다. 강혁의 이어폰에서 이해나의 목소리가 울렸다. 탐정님, 오진수가 최형준의 옷을 뒤지려 하고 있어요. 강혁이 골목을 뛰어나와 일식집으로 달려갔다. 형사 시절의 추격 본능이 전신을 지배했다. 좁은 골목의 지리를 본능적으로 읽어내며 가장 빠른 동선을 택해 일식집 밀실의 문을 열었다. 안에서 오진수가 최형준의 상의를 잡고 흔들고 있었다. 이 자식이 녹음기 달고 왔어? 강혁이 오진수의 손목을 잡았다. 185cm의 다부진 체구가 오진수를 압도했다. 오진수 씨, 그만하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오진수가 강혁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눈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는 사람의 공허함이 보였다. 밖에서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오진수는 살인교사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다. 2022년 9월 22일 목요일 새벽, 사건은 종결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지만 강혁의 마음에는 무거운 것이 남아 있었다. 사무소의 통유리 창 앞에 서서 한강 위로 퍼지는 새벽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나가 커피를 2잔 들고 다가왔다. 못 주무셨어요, 탐정님. 한도윤이라는 사람을 생각하고 있었어요. 강혁의 목소리에는 피로와 고뇌가 섞여 있었다. 그 사람은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어요. 용기를 내서 검찰에 자수하겠다고 마음먹었어요. 그리고 그 용기 때문에 죽었어요. 이해나는 잠시 말이 없었다. 탐정님이 가장 견디기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한 사람의 인생이 하룻밤 만에 사라지는 거. 형사 시절에도 탐정이 된 뒤에도 이게 가장 힘들어요. 범인을 잡는 건 기술이에요. 하지만 피해자의 삶이 이미 사라진 뒤에 범인을 잡는다는 건 그게 진짜 정의인 건지 늘 모르겠어요.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정의인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아무도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한도윤이라는 사람은 용기를 낸 것조차 기억되지 못한 채 잊혀요. 탐정님이 하시는 일은 범인을 잡는 거 이상이에요. 사라진 사람의 마지막 목소리를 세상에 들려주는 거예요. 강혁은 이해나를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둥근 안경에 반사되어 은빛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말로 내뱉는데 여전히 서투른 사람이었다. 고마워요, 애나 씨. 이해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 뒤에 숨긴 마음을 다시 한번 가슴속 깊이 감추었다. 2022년 9월 23일 금요일, 검찰이 오진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살인교사 혐의였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오진수의 변호인단이 녹음의 적법성을 다투기 시작한 것이었다. 최형준이 검찰과 사전 협의하에 녹음 장치를 부착한 것이 위법 수사에 해당한다는 주장이었다. 형, 녹음이 증거로 인정 안 되면 어떻게 돼? 강혁이 강민혁에게 물었다. 오진수의 자백이 녹음에만 있으니까 직접 증거가 없어져. 최형준의 증언만으로는 살인교사를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오진수가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야? 가능성이 있어. 강혁의 눈이 좁아졌다. 이래서는 안 되었다. 한도윤의 마지막 용기가 헛되이 사라지게 둘 수는 없었다. 녹음 외에 다른 증거를 찾아야 해요. 이해나에게 돌아가며 강혁이 말했다. 오진수가 직접 지시한 물적 증거, 통화 기록, 문자, 메일, 뭐든. 이해나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눈을 떴다. 탐정님, 한 가지 놓친 게 있어요. 뭐요? 현장이요. 범행 현장인 엘리베이터를 다시 봐야 해요. 다시 이미 본 거 아니에요? 우리가 본 건 범인이 남긴 흔적이에요. 하지만 범인이 지운 흔적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버튼 패널 옆에 닦인 벽면. 그 부분에 뭐가 있었길래 범인이 특별히 닦은 건지를 아직 규명하지 못했어요. 강혁의 눈이 번뜩였다. 맞아요.
왜 벽면 전체가 아니라 그 부분만 닦았는지. 다시 가봐요. 그날 오후 강혁과 이해나는 다시 을지타워 비오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현장 보조는 이미 해제되어 있었지만 강민혁의 도움으로 해당 엘리베이터의 재조사가 허가되었다. 이해나가 첨단 분석 장비를 가져왔다. 루미놀 시약과 적외선 카메라, 그리고 국과수에서 빌려온 미세 지문 검출 장비. 범인이 세정제로 닦았지만 화학 세정제로도 완벽하게 지울 수 없는 흔적이 있어요. 이에나가 닦인 벽면에 루미노를 뿌렸다. 어둠 속에서 파란빛이 미세하게 발광했다. 혈흔이 맞아요. 아주 미량이지만 남아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었다. 혈흔의 패턴이었다. 탐정님, 이 혈흔 패턴 좀 보세요. 비산 혈흔이 아니에요. 접촉 혈흔이에요. 접촉 혈흔이라면 피가 묻은 뭔가가 벽면에 닿았다는 뜻이에요. 네. 그리고 이 접촉 패턴의 형태가 손바닥이에요. 이에나가 적외선 카메라로 패턴을 촬영하며 말을 이었다. 범인이 범행 후 벽에 손을 짚었어요.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흉기에서 옮겨진 피가 장갑 표면에 있었고 그 상태로 벽을 짚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만 특별히 닦은 거예요. 장갑 위에 피라 지문은 안 남았겠네요. 지문은 없어요. 하지만 이에나가 눈을 빛냈다. 니트릴 장갑에 미세 패턴이 남아있을 수 있어요. 니트릴 장갑은 제조 과정에서 미세한 텍스처가 표면에 새겨지는데 이건 제조 로트마다 달라요. 만약 이 패턴을 추출할 수 있다면 범인이 사용한 장갑의 정확한 제조 로트를 특정할 수 있고 그 로트의 구매 기록을 추적할 수 있어요. 강혁이 고개를 끄덕였다. 해봐요. 이에나는 벽면의 미세 패턴을 채취하여 사무소로 가져갔다. 송태풍 박사와 함께 밤새 분석한 결과 니트릴 장갑의 제조 로트 번호가 특정되었다. 이 로트의 장갑은 특정 의료용품 유통업체를 통해서만 판매되고 있어요. 나정희가 유통 경로를 추적했다. 이 유통업체에서 해당 로트를 구매한 곳이 3군데예요. 2곳은 병원이고 1곳은 동진건설 본사 의무실이에요. 사무소 안이 조용해졌다. 동진건설 본사 의무실에서 가져간 니트릴 장갑이 범행에 사용됐어요. 강혁이 천천히 말했다. 오진수가 자기 회사 의무실의 장갑을 빼돌려 범행 도구로 제공한 거예요. 이건 오진수와 범행을 직접 연결하는 물증이에요. 2022년 9월 25일 일요일 검찰은 니트릴 장갑의 유통 경로와 동진건설 의무실의 재고 기록을 대조한 결과 9월 초에 장갑 한 박스가 재고에서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다. 그리고 의무실 출입 기록에 오진수의 보좌관이 해당 기간에 의무실에 들른 기록이 있었다. 보좌관은 오진수의 지시로 장갑을 가져갔다고 자백했다. 모든 증거가 모였다. 녹음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자금 흐름, 통화 기록, 니트릴 장갑의 물적 증거, 최형준과 보좌관의 증언이 오진수의 살인 교사를 입증하기에 충분했다. 9월 27일 화요일 오진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살인 교사 및 증거인멸 혐의, 오진수는 변호인단과 함께 검찰에 출두하여 구속되었다. 같은 날 강혁 탐정사무소 50층 대형 회의실에서 사건의 최종 정리가 이루어졌다. 강혁이 화이트보드 앞에 서서 발표했다. 을지타워 엘리베이터 살인 사건은 동진건설 대표이사 오진수가 자사 전무이사 한도윤의 검찰 자진 출석을 막기 위해 계획한 살인 교사 사건이었습니다. 오진수는 투자 자문사 CH 파이낸셜의 최영준을 통해 기술이사 서정우에게 범행 실행을 위탁했고 서정우는 전직 간호사 출신의 전 을지타워 청소직원 박윤석을 실행범으로 섭외했습니다. 박윤석은 해부학적 지식과 건물 내부 숙지를 바탕으로 엘리베이터라는 밀폐 공간에서 범행을 실행하고 전문 세정제와 극세사천으로 현장을 완벽하게 청소한 뒤 엘리베이터 천장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범인은 모든 흔적을 지우려 했습니다. 깨끗한 게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벽에 남은 손바닥 자국 하나, 극세사 천에 스며든 섬유유연제 향기 하나,
니트릴 장갑의 미세한 제조 패턴 하나는 지울 수 없었습니다. 완벽한 범죄란 없습니다. 범인의 깨끗함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범인을 가리키는 단서가 된 것입니다. 회의실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이해나가 조용히 말했다. 한도윤 전무의 유족에게 전달할 위로금은 제가 준비했어요, 탐정님. 강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세상에는 무언가를 잃고 무너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 비록 재벌일지라도 그들의 뒤를 끝까지 따라가 주고 지켜주겠다는 사명감, 때로는 그들을 위해 아낌없이 돈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강혁 탐정사무소의 존재 이유였다. 2022년 10월의 첫째 날, 을지로의 가로수가 노랗게 물들기 시작한 가을이었다. 강혁 탐정사무소의 50층 창밖으로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가을빛에 물들어 있었다. 강혁은 창가에 서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한도윤이라는 사람의 마지막 용기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잘못을 바로잡으려 했던 사람. 그 결심이 목숨을 앗아갔지만 그의 죽음은 결국 더 큰 진실을 세상에 드러냈다. 동진건설의 인허가 비리는 전면 재수사되었고 부패한 구조가 하나씩 드러나고 있었다. 탐정님. 이해나가 다가왔다. 손에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한도윤 전무의 부인이 보낸 편지예요. 강혁이 봉투를 열었다. 정갈한 글씨로 짧은 편지가 적혀 있었다. 강혁 탐정님께 남편은 마지막에 옳은 일을 하려 했습니다. 그 사실을 세상에 알려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편의 용기가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말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혁은 편지를 접어 가슴 주머니에 넣었다. 애나 씨. 네, 탐정님. 다음 사건은 언제 올까요? 이해나가 피식 웃었다. 아마 곧이요. 세상은 늘 깨끗하지 않으니까요. 깨끗하지 않은 세상에서 깨끗한 게 좋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강혁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웃음이 흉터가 있는 눈썹 위로 부드럽게 번졌다. 합정동 50층의 강혁 탐정사무소 간판이 가을 햇살 속에서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사건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되고 있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닦아도 지울 수 없는 것이 있다. 진실이라는 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누군가가 그것을 찾아내는 한. 강혁 탐정사무소의 불빛은 오늘 밤에도 꺼지지 않았다.